안녕하세요. 이번 캐글 러닝데이에서 K-사이버 시큐리티 챌린지 2020 아이온 게임봇 유저 검출 3등 솔루션 발표를 맡은 카이스트 석사과정생 김현우라고 합니다. 먼저 저에 대해서 간단하게 본인의 소개를 하자면 저는 카이스트 산업 및 시스템 공학과에서 석사과정을 밟고 있고 분석하는 거나 공부하는 거를 블로그에 올리는 것을 좋아해서 티미디어라는 블로그에서 글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소소하게는 추천 시스템 코리아라는 페이스북 그룹의 운영진을 맡고 있기도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정형대회 같은 정형대회나 이미지 분석 대회를 나가는 걸 좋아해서 3년 전부터 캐글에서 많이 활동을 했었고 요새는 캐글뿐만 아니라 국내 대회에서도 많이 활동하고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최근에 참가했던 게임봇 디텍션 아이온이라는 대회를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되게 분석 데이터 탐색 과정이라든지 리서치 과정 그리고 모델 생성까지 되게 조금 흐름이 되게 재밌었기에 그 과정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이번에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발표 순서는 데이터를 어떻게 아날리스 했는지 탐색적 데이터 분석부터 그리고 기존에 있는 논문을 통해서 어떤 리서치 과정을 거쳤는지 두 번째로는 모델링은 어떻게 진행했는지 파생 변수의 생성부터 생성한 파생 변수를 어떻게 잘 학습하게 도와줄 수 있는 정교화 과정 그리고 어떤 학습 전략 및 검증 방법을 생성했는지 마지막으로 어떻게 모델링을 했는지 그리고 이렇게 모델링한 과정을 통해서 변수 중요도에 대한 해석과 성능에 대한 분석 그리고 이렇게 분석한 방법론에 대해서 어떤 장점과 단점을 가지고 있고 어떤 한계점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결과를 분석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분석에 앞서서 간단하게 문제 상황이라든지 대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드리자면 이번에 맡은 이런 게임봇 탐지 대회는 게임 데이터를 분석하여서 높은 정확도로 게임봇을 탐지할 수 있는 AI 기반의 알고리즘을 개발하는 대회였습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 MMORPG 같은 경우는 온라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플레이를 하게 되는데 만일 게임봇 같은 게 있으면 게임봇은 이렇게 왼쪽에 하단의 사진처럼 엄청나게 많은 컴퓨터를 두고 서버 형식으로 작업장을 운영하게 되는데 이렇게 작업장을 운영하게 되면은 오토로 플레이하는 그런 봇들이 대량의 재화나 아이템을 수집하고 사냥터에 있는 몬스터를 싹 쓸어가면서 실제 일반 유저들의 게임 플레이에 방해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방해를 하게 되면 사람들은 게임에 쉽게 질리게 되고 떠나게 되는데 최근에 배틀그라운드라든지 그리고 오버워치 같은 게임은 되게 핵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유저가 이탈되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봇을 조기 탐지하는 게 중요하고 아이온 측에서는 아이온 게임 유저의 액션 로그와 그리고 정상화 게임봇 여부를 제공해가지고 예선 데이터에서는 약 10일간의 게임 로그를 본선 데이터에서는 7일간의 게임 로그를 줘서 어떤 플레이를 하는 유저가 게임봇인지 아니면 일반 유저인지를 분석하는 대회였습니다. 근데 참고할 만한 사항은 이게 데이터의 요일이 굉장히 짧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로그 데이터 기반이기 때문에 예선 데이터만 거의 70기가 가까이나 되는 좀 많은 자원을 필요한 대회였습니다. 그래서 분석 과정에서부터 천천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분석 과정은 첫 번째로는 탐색적 데이터 분석과 두 번째로는 기존 문헌에 대한 분석 리서치 과정이고요. 탐색적 데이터 분석에서는 일반 유저와 게임봇의 시간을 그러니까 활동 시간이 어떻게 되는지를 비교하고 그리고 플레이 스타일이 어떻게 다른지를 비교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기존 문헌에 대한 분석인데 저 같은 경우는 한
10개 정도의 논문을 읽었고 그 중에서 주요하게 도움을 많이 받았던 3가지 논문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탐색적 데이터 분석에서 일반 유저와 게임봇의 활동 시간이 어떻게 다른지를 비교한 자료입니다. 왼쪽 같은 경우는 게임봇이고 오른쪽 같은 경우는 일반 유저에 대해서 하루 동안의 플레이 시간을 비교한 것인데요.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듯이 게임봇 같은 경우는 컴퓨터가 자동으로 플레이하는 거기 때문에 쉬는 시간이 필요가 없고 24시간 동안 계속해서 플레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사람 같은 경우는 학교에 등교도 해야 되고 회사에 출근도 해야 되고 잠도 자야 되고 이런 쉬는 시간이라든지 자는 시간과 같은 게임에 접속하지 않은 시간과 게임에 접속해서 플레이하는 시간이 확연하게 구분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왼쪽 같이 이렇게 상자친 부분을 보면 게임봇 같은 경우는 로그 카운트가 500 근처에 꾸준하게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사람 같은 경우는 이렇게 쉬는 시간과 그리고 플레이 시간이 뚜렷하게 구분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게임봇 같은 경우는 이렇게 로그 카운트의 수가 매 시간마다 일정한 사람들도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러한 이유는 자동적인 어떤 명령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거기 때문에 어떤 시간마다 비슷한 행위만 계속 반복하게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찍히는 로고도 비슷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중에 이런 특징을 활용해서 어떤 식으로 피처를 만들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일반 유저와 게임봇의 플레이 스타일이 어떻게 다른지 그에 대한 비교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뚜렷하게 다른 점은 이쪽에 게임봇인 이쪽이 조금 더 튀어나왔고 일반 유저 같은 경우는 여기 두 개의 로그가 더 높이 솟아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런 400번대와 700번대의 로그는 어떤 특정 스킬 관련 로그와 700번대는 공성전 관련 플레이 활동에 대한 로그였습니다. 게임봇 같은 경우는 자동으로 플레이를 하기 때문에 어떤 고사냥터에 던전같이 뭐 몹의 레벨이 높은 곳이라든지 공선전같이 사람들 간에 싸우는 그런 곳에 굳이 갈 필요가 없습니다. 좀 더 안전한 곳에서 안전하게 자동 플레이해도 죽지 않을 수 있는 곳에 사냥하는 게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쪽에 로그가 많이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고 그리고 게임봇 같은 경우는 자동으로 사냥과 자동으로 채집 같은 거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싫어하는 채집 관련 로그라든지 그리고 뭐 사람들이 좋아는 하지만 게임처럼 사냥처럼 단순 반복 행위를 반복하게 되는 로그들이 훨씬 더 많이 쏠려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정보를 통해서 어떤 아이디어를 뽑고 이번에는 리서치 과정을 통해서 어떤 아이디어를 뽑았는지 어떤 정보들을 찾아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본 논문은 Multimodal Game Mode Detection Using User Behavior Characters라는 논문인데 이 논문에서는 게임봇과 사람의 행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피처를 뽑아야 될 때 좀 플레이 행동을 4가지 유형으로 나누고 이 유형에서 피처를 뽑을 수 있다고 주장한 논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주요하게 이야기하는 특징들은 플레이어의 인포메이션, 플레이어 액션, 그리고 소셜에서는 그룹 액티비티, 그리고 네트워크 메저스인데 뭐 여기서 소셜 인터랙션은 그룹 활동하고 조금 비슷해서 빼도록 하고 이렇게 저는 4가지로 나눴고 각각의 얘기를 보면 뭐 플레이어의 행동 같은 경우는 플레이어의 정보 같은 경우는 이 플레이어의 로그인 횟수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플레이 시간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게임 내에서 수집한 그리고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자원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IP는 얼마나 많이 사용해서 들어오는지
액션 같은 경우는 뭐 게임 행위 중에서 앉은 횟수라든지 돈을 번 횟수, 경험치를 얻은 횟수, 아이템을 이용한 횟수, 뭐 아이템을 판다든지 그런 다양한 행위가 있을 수 있고요. 그룹 활동 같은 경우는 길드 활동이라든지 파티 활동, 네트워크나 소셜 같은 경우는 뭐 친구들과 메일을 주고받는다든지 연락을 주고받는다든지 채팅을 친다든지 아니면 장사를 한다든지 그런 다른 사람들과의 관련된 정보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보들을 통해서 파생 변수를 만들었고, 두 번째로 재밌게 본 논문은 자산 변동 좌표 클러스터 기반의 게임봇 탐지인데요. 이 논문에서 주장한 것은 봇과 노말 유저 간에는 이동하는 그런 간격이 많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서 한번 봇과 노말의 플레이어들의 그런 이동 반경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봇 같은 경우는 특정 구간 내에서만 이렇게 반복해서 이동하는 현상을 보여주고요. 일반 유저 같은 경우는 맵 전체에 걸쳐서 많이 이동하는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실제로 데이터에 대해서도 저희가 게임봇과 일반 유저의 이동 그런 모습을 찍어봤는데요. 노란색으로 칠해진 게임봇 같은 경우는 특정 위치에서만 반복해서 이동하는 행위를 보여주고요. 반대로 보라색의 일반 유저는 전체 맵에 걸쳐서 이동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논문에서는 이러한 모습이 어떠한 특징이 있다라는 걸 주장하고, 이거를 DB 스캔이라는 알고리즘을 통해서 피처를 추출하게 되면은 노멀과 게임봇 간의 특징이 확연히 구분되는 피처를 만들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실제로 논문에서는 이렇게 DB 스캔을 이용해서 DB 스캔 클러스터의 중심에 있는 코어와 그리고 주변 멤버 그리고 이 노이즈가 얼마나 되는 비율을 가지고 있는지 코어 변수, 멤버 변수, 노이즈 변수 이렇게 세 가지를 활용하는데요. 실제 이렇게 DB 스캔을 돌렸을 때는 속도가 매우 오래 걸리는 단점이 존재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논문에 있는 DB 스캔을 그대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수정된 파생 변수로 코어를 중심으로 각 행동들이 얼마만큼의 거리를 가지는지를 계산했고, 이 거리에 대한 표준 편차와 평균만을 단순하게 계산했을 때는 기존 대비 10배의 속도로 개선되었지만 실제 성능에서는 기존 대비 큰 차이가 없는 장점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정말 재밌게 읽은 논문인데요. 이거는 자기 유사도를 이용한 MMORPG 게임봇 탐지 시스템이라는 논문이었습니다. 이 논문에서는 저희가 아까 처음은 아니고 여기서 이야기했듯이 게임봇 같은 경우는 특정 행위를 계속해서 반복하기 때문에 시간대별로 로그에 숫자를 찍었을 때 로그 카운터가 비슷할 수밖에 없고, 이러한 반복하는 행위를 추출하는 게 게임봇인지 아닌지를 탐지하는 데 중요하다는 얘기를 방금 전에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보를 이용해 가지고 어떻게 파생 변수를 만들까에 대한 고민으로부터 만들어진 변수인데요. 이 논문에서는 게임봇은 분마다 전체 로그가 찍히는 비율이 비슷할 거라는 주장을 하고, 그 분마다의 로그들에 대해서 유사도를 계산하면 높게 나오는 게 게임봇이고 낮게 나오는 게 사람이지 않을까라는 주장을 통해서 피처를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피처를 만든 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보면은, 먼저 특정 사람에 대해서 분마다 어떤 로그를 몇 번이나 했는지에 대해서 전체 로그에 대해서 기록합니다. 만약에 게임봇이라면 분마다의 로그가 굉장히 유사한 모습을 보이겠죠? 그리고 이 로그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유사도를 계산했냐면, 모든 로그에 대해서 이런 단위 벡터를 그냥 준비해가지고 전부 다 값이 1인 단위 벡터를 준비해가지고 단위 벡터와 이 로그 간의 유사도를 계산하고,
이 단위 벡터와 요 두 번째 로그 간의 유사도를 계산하고 단위 벡터와 이 마지막 n번째 로그와 유사도를 계산하게 되는데요. 이를 자기 유사도라고 칭합니다. 근데 이제 생각해보면 게임복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자기 유사도가 굉장히 분마다 비슷할 거고 일반 유저는 분마다의 자기 유사도가 이런 식으로 굉장히 시간마다 분마다 다를 것입니다. 게임봇은 비슷하고 일반 유저는 다르겠죠? 그래서 이렇게 다른 모습을 이용해 가지고 분마다의 이런 자기 유사도의 표준 편차를 계산하면은 게임봇은 표준 편차가 되게 낮고 일반 유저는 표준 편차가 높을 테니까 이를 파생 변수로 활용하면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이겠다 해서 주장했고 실제로도 결과적으로 굉장히 좋은 변수였습니다. 이렇게 EDA와 리서치를 통해서 아이디어를 많이 창출했고 이를 통해서 어떻게 파생 변수를 생성했는지 그리고 정규화를 통해서 어떤 식으로 코베레트 시프트를 방지했는지 그리고 학습 전략과 검증 방법은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어떤 식으로 모델링 했는지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모델링 과정입니다. 모델링 과정에서도 그런 파생 변수 생성 과정입니다. 저희는 이 부분은 멀티모달 게임봇 디텍션에 있는 방법론을 거의 다 그대로 차용했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2019년도에 게임봇 탐지대회 1등, 2등, 3등의 1등, 2등 솔루션에 그런 코드와 그런 발표 자료를 참고해서 파생 변수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리서치 쪽에서는 아까 이야기했던 자기 유사도 기반의 파생 변수라든지 유니크한 분단위의 로그수 그리고 자산 변동 기반의 거래의 표준 편차와 평균 등을 추가적으로 사용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해서 만든 변수들 같은 경우는 조금의 문제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대부분의 파생 변수는 이전에 봤듯이 어떤 횟수나 어떤 총 획득량, 채집량 등의 카운트나 썸 기반의 파생 변수들을 많이 만듭니다. 하지만 이런 변수들은 데이터의 모수가 다른 경우에 분포의 차이를 보이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어떤 일반 유저 같은 경우는 바빠가지고 예전 데이터 10일 동안 하루밖에 접속을 하지 못한 반면에 어떤 유저는 되게 한가해가지고 10일 동안 계속 플레이를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10일 플레이한 유저는 카운트와 썸이 많을 테고 1일 플레이한 유저는 카운트와 썸이 작아가지고 같은 일반 유저임에도 둘 간의 분포 차이는 많이 발생하게 되고 그런 모델이 이를 학습하는데 굉장히 노이즈가 껴서 방해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 팀은 레티오 기반의 피처 엔지니어링을 진행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레티오 같은 경우는 어떤 모집단으로 저희가 만든 카운트나 썸을 나눠주는 행위를 통하는데 저희는 이를 전체 로그의 수로 나눈 경우 그리고 전체 플레이 시간으로 나눈 경우 세 번째 전체 플레이한 날이 얼마나 된지 전체 플레이의 날의 수로 나눈 경우 이렇게 세 가지로 만들었고 실제 단순하게 카운트를 쓴 경우와 레티오를 통해서 파생 변수를 만든 경우에 대해서 노말과 폿의 큐뮬리티브 디스트리뷰션을 보면은 실제 레티오 기반이 카운트 기반보다 게임복과 노말의 차이가 좀 더 뚜렷하게 구분 지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학습 전략 및 검증 방법 생성인데요. 실제 데이터에서 가장 문제됐던 것 중에 하나가 클래스의 임밸런스가 많이 심하다는 점이었습니다. 실제 클래스의 비율을 보면 게임봇 유저 같은 경우는 7.4%고 일반 유저 같은 경우는 92.6%로 되게 게임봇이 많이 적었고 단순하게 이를 통해서 모델을 만들 경우 대부분의 데이터를 그냥 노말 유저로 분류하는 불상사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저희는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샘플링 과정을 거쳤는데요. 조금 특이하게 게임봇은 전부 사용하고 샘플링, 즉 일반 유저는 샘플링 과정에 대해서
샘플링 과정을 통해서 일부분만 사용하는 방식을 이용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면은 어떤 일반 유저들은 학습에 참여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샘플링 과정을 좀 n번 반복해가지고 여러 집단의 일반 유저 집단을 만들고, 이때 게임봇 유저들은 전체 데이터셋에 전부 다 참여하면서 학습에 진행되도록 세팅했습니다. 추가적으로 이를 통해서 모델링 과정을 거쳤는데요. 저희는 재밌게도 11의 데이터를 총 7일씩 나눠서 4가지로 쪼갠 다음에 학습을 진행했습니다. 이렇게 학습을 진행한 이유는 크게 2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앙생블의 효과를 기대했고, 두 번째로는 본선의 데이터가 기간이 7일이기 때문에 예선과 본선의 이런 7일간의 모수를 조금 맞춰주려는 의도가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7일로 나누고, 아까 말했듯이 그런 일반 유저 샘플링 과정을 통해서 각 7일 요일마다 앙생블 과정을 거치고, 학습에는 스트레이트파이드 K폴드를 통해서 클래스 간의 불균형을 맞추려는 노력을 한 번 더 진행했습니다. 참고로 스트레이트파이드 K폴드가 뭐냐면, 단순하게 K폴드 같은 경우는 5폴드 나눠서 학습할 때 어떤 클래스의 디스트리뷰션이 어떻게 되는지를 생각하지 않고 단순하게 5개로 쪼개게 되는데요. 스트레이티파이드 같은 경우는 5폴드로 나눴을 때 각 폴드마다 클래스의 디스트리뷰션을 이런 식으로 동일하게 쪼개는 특징이 있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했을 때 클래스의 임밸런스가 조금 더 해소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저희는 이를 통해서 샘플링 과정과 스트레이티파이드 K폴드 과정을 통해서 그런 언밸런스 문제를 조금 더 해결했고, 이렇게 앙생블 과정을 통해서 조금 더 성능적으로 좋은 성능을 보이도록 했습니다. 이제 결과적으로 이렇게 분석 과정을 진행했을 때 어떤 결과를 보였고, 성능에 대해서는 어떤지, 변수, 중요도는 어떻게 나왔는지, 그리고 저희 팀의 모델의 장점과 단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계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팀은 라이트 주변으로 어떤 식으로 변수 중요도가 나왔는지 5폴드에 대해서 머리즈를 통해서 계산을 했는데요. 일단 주요하게 색깔칠한 변수, 상위 변수 중요도를 보면 자산 변동 좌표 기반의 클러스터링으로 만든 디스턴스의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이 변수 중요도가 제일 높은 것을 볼 수가 있고, 이 플레이어가 얼마만큼의 플레이 시간을 가졌는지, 그리고 유니크한 로그 레티오는 얼마나 되는지, 이렇게 총 3개가 가장 중요한 것을 볼 수 있고, 전반적으로는 레티오 기반의 변수도 있고, 이런 바이 아이템 NPC나 셀 아이템 NPC, 그 NPC와 관련된 소셜 활동이라든지, 그리고 플레이 아이템, 어떤 플레이 아이템을 가지고 플레이했는지에 관한 행위 정보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도를 보면은 일단 플레이어 인포메이션 액션, 그룹, 소셜 중에서는 그룹의 액티비티가 가장 변수 중요도가 낮았고, 인포메이션 액션이 조금 상위권에 속하고, 그 다음에 소셜 관련된 변수 중요도가 높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단순 카운트 기반의 변수 중요도가 높지만 레티오 기반도 이렇게 변수 중요도가 많이 높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최종 결과적으로 저희 팀은 2019년도에 참여했을 때는 F1 스코어가 21.97로 굉장히 낮았는데, 올해는 78.6으로 좀 굉장히 많이 상승했었고, 하지만 다른 팀에 대비해서는 저희 팀 모델 성능으로만 5등으로 조금 낮은 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낮은 성능이 왜 나왔는지에 대해서 프리시전과 리콜을 통해 가지고 성능을 분석했는데요. 저희 팀 같은 경우는 게임봇으로 분류한 게 70.79였고, 게임봇을 일반으로 분류한 게 29.21%, 일반 유저를 게임봇으로 분류한 게
0.46%로 굉장히 낮았고 일반 유저로 분류한 게 99.54%로 높았습니다. 즉 저희 팀 같은 경우는 굉장히 모델이 보수적으로 설계가 되어서 게임봇과 일반 유저를 분류할 때 일반 유저를 게임봇으로 분류하는 케이스가 굉장히 적었습니다. 근데 이게 되게 게임 회사에서는 이러한 특징이 중요한 게 단순히 게임봇으로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반 유저를 게임봇으로 분류해서 이 유저가 정지나 어떤 부당한 그런 제재 같은 경우를 당했을 때 일반 유저는 게임에 대한 정 같은 게 떨어질 수가 있고 실제 게임봇을 잡는 것보다 이렇게 일반 유저를 게임봇으로 분류하지 않는 게 저희는 좀 더 이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보다 이렇게 성능을 높이는 것보다 이렇게 더 보수적으로 모델을 어떻게 만들 수 있을지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해서 이렇게 진행했고 이게 좀 장점이 된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모델의 장점으로 게임봇을 그런 사람으로 분류할 때 사람을 게임봇으로 분류하는 비율이 적기 때문에 운영상에서 되게 유리할 거라고 생각했고 아까 말했던 이렇게 7일 단위로 이렇게 나누기 때문에 모델을 생성해서 시간이 흘러짐에 따라서도 게임봇의 특징이 달라져도 이런 모델이 시간의 흐름을 잘 탐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단점으로는 저희 팀 같은 경우는 아까 봤듯이 모델의 성능이 다른 팀 대비해서 조금 낮은 단점이 있고 기존에 제안한 방법들이 되게 노벨티가 있다기보다는 기존에 있던 논문이라든지 작년 솔루션들에 좀 더 추가해서 어떤 개선이었지 뭐 특이한 노벨티 같은 건 존재하지 않고요. 그리고 다른 팀 대비 여러 가지 모델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게 자원 측면에서 많이 필요하다는 그런 단점 같은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조금 시도했다가 잘 안 된 방법들이라든지 한계점들에 대해서 설명하자면 되게 이런 게임이라든지 어떤 사회 관련된 데이터 같은 경우 그런 소셜 네트워크망 같은 게 존재하는데 아까 봤던 어떤 플레이어가 어떤 사람하고 거래 같은 거를 할 때 이런 식으로 오른쪽 그림과 그 네모 박스처럼 어떤 사회망 같은 게 이렇게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네모 박스 같은 경우는 어떤 플레이어가 어떤 플레이어들한테 돈을 송금한 내역인데요. 아무런 대가도 받은 게 없이 다른 사람들한테 계속 돈을 주는 행위가 굉장히 게임 세계에서는 이상하고 실제 세계에서도 이상하겠죠? 이런 유저 같은 경우는 보실 가능성이 높고 이렇게 받는 유저들도 보실 가능성이 높아가지고 이런 식의 네트워크 피처를 추출하는 것도 되게 논문으로 하나가 있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이를 잡기 위해서 뭐 노드 엣지, 뭐 디그리, 아이젠밸류 등등의 다양한 피처를 사용해봤지만 실제로는 성능이 떨어져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좀 IP 기반의 탐지 방법인데요. 이거는 최근에 많이 쓴다기보다는 되게 과거 이런 AI를 사용하기 전에 많이 사용했던 방법인데 조금 이전에 게임봇이 들어왔던 IP 같은 걸 알면은 동일 IP로 접속하는 사람이 있을 때 얘는 자연스럽게 같은 IP니까 얘도 게임봇이겠거니 하고 판단하는 기법을 이용해가지고 게임봇 유저들의 IP 목록을 다 저장해 놨다가 어떤 게임봇 여부를 모르는 유저가 들어왔을 때 뭐 IP가 하나일 수도 있지만 여러 개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IP가 얼마나 겹치는지에 대한 비율을 계산해서 이걸 파생 변수를 활용했는데 실제로는 모델 성능에 그렇게 큰 도움은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위의 방법 말고 좀 더 여러 가지 모델이나 방법론도 사용해봤는데 뭐 부스팅 같은 경우는 XG 부스트, 캡 부스트, 태깅은 랜덤, 포레스트, 뭐 로지스틱 리그레션, 딥러닝에서는 LSTM, DNN, 뭐 커널 모델론, SVM 써봤지만 성능은 그렇게 좋아지지 않았고요.
방법론 같은 경우 뭐 수도 라벨링, 뭐 시드 항생별 스태킹, 그리고 아까 위크로 나눴으니까 얘 평균이 아니라 뭐 맥스라든지 이런 값도 취해봤는데 그렇게 좋아지지는 않았습니다. 참고 문은 이렇고요. 뭐 되게 결과론만 그런 성능면만 봤을 때는 5등이었지만 조금 데이터 탐색이라든지 그럼 저희는 모델 해석이라든지 보수적으로 어떤 식으로 해야 보수적으로 어떤 식으로 모델을 만들어야 게임봇에 그런 탐지할 때 뭐 게임 회사가 운영할 때 더 좋을 수 있을지에 대한 그런 쪽으로 고민을 많이 했었고, 성능과 그런 발표 점수가 합쳐졌을 때는 5등에서 3등이라는 점수로 올라서 되게 기분이 좋은 대회 중 하나였습니다. 저희 발표는 이상이고요. 질문 있으시면 이제 질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